1979년 여름 경북 시골 마을의 10살 소년 준호는 할머니 다락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첫 장을 펼친 순간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973년 5월 12일 나는 사람을 죽였다. 40년 전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의 비밀이 담긴 이 일기장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자상했던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말했어요. 그걸 어디서 본 거냐? 과연 이 일기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준호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여름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은 투명하게 반짝였고 마을 아이들은 맨발로 그 차가운 물을 첨벙첨벙 밟으며 여름 더위를 식히곤 했죠. 그 중에서도 10살 소년 준호는 유난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호기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어요. 준호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는데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준호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준호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에 보리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나가곤 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 매미를 붙잡고 저녁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별을 세는 것이 준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떠도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때 어른들이 모여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70년대 초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냥 없어져 버렸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찰도 왔다 갔지만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며 다른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하며 어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할머니와 이웃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며 나누는 조심스러운 대화,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나누는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들을 준호는 몰래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준호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진 사람이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정말로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준호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까요? 왜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마을의 여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 10살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런 궁금증을 품고 지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부녀의 모임에 가시면서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없는 동안 다락방 좀 치워놓으렴.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단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락방은 평소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었어요. 낡은 상자들과 먼지 쌓인 옛날 물건들로 가득한 그곳은 준호에게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었죠.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다락방은 햇빛이 작은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코를 찡그리며 오래된 이불들과 겨울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구석진 곳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목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목함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목함 맨 아래 구석에서 준호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표지가 해지고 얼룩진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거의 헤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흘린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1973년 5월 12일 나는 사람을 죽였다. 준호는 너무 놀라서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글씨체나 종이의 낡은 정도를 보니 분명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겁이 났지만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겨보았어요. 일기장에는 날짜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은 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사람이 나를 협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이 벌어졌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살인에 대한 기록일까요? 그렇다면 이 일기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할아버지의 목함에서 나온 걸 보면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걸 어디서 본 거냐? 깜짝 놀란 준호가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나타난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일기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준호가 숨긴 일기장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씩 준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락방에서 들려오던 작은 소음들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준호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뭔가를 간절히 감추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할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줘라. 그건 아이가 볼 게 아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어서 일기장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그 일기장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준호의 망설임을 보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세상에는 어른들만 알아야 하는 일들이 있단다. 그 일기장도 그런 것 중 하나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10살이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오시기 전에 마을 일 보러 나가신 사이 준호는 방 안에서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일기장 중간 부분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의 어느 밤, 마을 뒷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경, 장소는 느티나무 근처, 그리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읽으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묘사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기장 뒷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기를 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지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일기를 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이 일기장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할아버지의 목함에서 나왔으니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너무나 착하고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일기장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아버지가 이 일기장에 대해 뭔가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에서 40년 전에 사라진 사람 이야기,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일기장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준호는 일기장을 이불 속에 숨겨두었어요. 아직은 할머니께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할머니까지 아버지처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면 어떻게 하지요? 밤이 되어도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혹시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손전등을 켜서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며칠이 지나 마을에서는 한 해에 한 번 열리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 마을 수호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축제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일기장을 발견한 이후로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혹시 아버지가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쪽에서 윷놀이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준호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어른들의 대화에 더 관심이 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어른들의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던 사람들도 술이 들어가니 말이 많아졌어요. 준호는 구석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때 그 일 말이야.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70년대 초에 벌어진 그 일. 다른 어른들이 큰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술에 취한 큰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 진실은 따로 있어.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일기장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큰아버지는 준호 쪽을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준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 사실은 내 동생이 아니라 말이야. 정말로 한 거는. 그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큰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님, 너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 해.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내가 뒤집어 쓴 일이 아니라고. 준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뒤집어 쓴 일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버지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건가요? 주변 어른들이 서둘러 큰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고 잔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준호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그 일기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숨겨둔 줄 알았는데 언제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야, 준호야. 내 외삼촌이야. 준호는 그 말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외삼촌이라니, 준호는 외삼촌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쪽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계셔서 연락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일기장은 내 외삼촌 것이야.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내 아버지가 대신 뒤집어 쓰고 살았던 거야.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왔던 거지.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일기장에 적힌 그 끔찍한 일은 외삼촌이 저지른 것이고 아버지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일기장을 숨기려고 하셨던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아버지가 외삼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외삼촌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꽉 껴안으시며 계속 울고 계셨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은 준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준호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준호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외삼촌이라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기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곳에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느티나무 아래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특별한 장소였어요.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준호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이제는 이 일기장이 외삼촌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기 속 괴로워하는 마음,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문장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소리였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두 명의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준호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옷도 남루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다 뒤집어 쓴 덕에 내가 살았잖아. 그때 내가 나를 숨겨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줬잖아. 이제 와서 내가 뭔데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피투성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이에게만큼은 거짓으로 살게 할 수 없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낯선 남자가 바로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일기장의 주인이자 40년 전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더욱 격해졌어요. 내가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 너도 결국 나를 살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준호만큼은 이런 거짓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고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생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누군가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아버지를 때렸어요. 아버지는 넘어지면서도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삼촌을 말리려고 하셨어요. 형님, 그만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외삼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해져서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어린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내가 그 일기장까지 숨겨둔 걸 봤어. 그걸 왜 버리지 않았어? 증거를 남겨둔 내가 잘못이야. 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대답했어요. 그 일기장은 형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얼마나 후회하셨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걸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오신 거였어요. 외삼촌의 죄를 덮어주고 그 증거까지 보관하면서 40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견뎌오신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준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일기장을 꽉 껴안았어요. 이 모든 진실의 시작점이 바로 자신이 발견한 이 일기장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지쳐서 싸움을 멈췄어요. 외삼촌은 휘청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준호는 나무 뒤에 숨어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진실은 너무나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뒷산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투성이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준호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무겁고 복잡했어요. 외삼촌이 저지른 죄, 그것을 덮어준 아버지, 그리고 4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의 무게까지. 준호는 손에 든 일기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일기장 하나가 이렇게 큰 비밀을 담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이 일기장 때문에 가족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준호를 기다리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준호가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는 달려와서 준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었니?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큰 비밀이었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 봤어요. 아버지랑 외삼촌이 싸우는 것도 보고 모든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준호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시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모든 게 제가 일기장을 찾아서 시작된 거잖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4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너는 그냥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낸 것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다치셨고 가족이 더 큰 고통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40년 전 그날 밤에 정말로 일어났던 일들을 말이에요. 내 외삼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외삼촌도 너무 무서워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외삼촌은 그 일 이후로 마을을 떠나 숨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이 수사할 때 외삼촌 대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는 형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지. 특히 너를 키우면서는 더욱 괴로워했어.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하나요? 할머니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준호야. 하지만 할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 같구나. 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비록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는 이 일기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놀라셨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니? 그러면 내 아버지도 내 외삼촌도 모두 힘들어질 텐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하지만 계속 숨기고 산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준호를 꽉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했다, 준호야.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살 소년의 작은 용기가 40년 된 거대한 거짓말의 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결심을 들은 할머니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마을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로 인해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준호의 편에 서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는 정기 이장 회의가 열렸어요.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회관으로 향하셨어요. 준호는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회관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준호와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보통 이런 어른들의 회의에는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할머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마을 사람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준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품에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궁금해하시던 40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 일기장을 할아버지 다락방에서 발견했어요. 여기에는 1973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준호가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주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은 4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준호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집에 가자.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아버지는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은 사람과 다툰 건 제가 아니라 제 처남이었어요. 제가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회관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해, 동생아.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외삼촌이 서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외삼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숨기겠습니다. 40년 전 그 일을 저지른 건 접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외삼촌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고 제 동생이 저를 숨겨줬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님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후로 줄곧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외삼촌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꼬마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데 어른인 제가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왜 그동안 숨겼느냐고 화를 냈고, 누군가는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장님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외삼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벌을 받더라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나아요. 외삼촌은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꼬마야.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구나. 아버지도 준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내게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뻔했구나. 그날 밤 외삼촌은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정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죄는 범죄였고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하루 종일 술렁였지만 동시에 준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10살 소년이 보여준 정의감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의 자수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오래된 의문이 해결되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40년 전에 거짓 증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참회를 고려해 처벌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안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준호야,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어줘서 아버지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아버지는 준호를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거짓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준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자수한 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오래된 사건이고 자수한 점 그리고 그동안의 참회 등이 고려되어 형량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감옥에 가기 전에 준호를 찾아왔어요. 꼬마야,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구나. 40년 동안 숨어서 살면서 매일 괴로웠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외삼촌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겠어.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을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네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는 그 일기장을 들고 마을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도서관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기장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은 준호의 뜻을 이해하시고 일기장을 소중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일기장 표지에 작은 명판을 붙여주셨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마이너스 기증자 준호. 도서관에 전시된 일기장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40년 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키도 조금 더 자랐고 목소리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통해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을 학교에서는 준호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정직함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름이 되어 1년 전과 같은 시기가 왔을 때 준호는 다시 마을 뒷산의 느티나무를 찾았어요. 1년 전 그곳에서 목격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리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산에 올라오셨어요. 할머니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잖니.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평화로운 논밭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서 있는 평화였어요. 외삼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고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많은 걸 배웠어. 때로는 어른보다 아이가 더 용기 있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준호의 용기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느티나무 근처에 세워진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준호는 그 비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일이 되었거든요. 그 후로도 준호는 계속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